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너희들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가진 것도 줄 것도 없으니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 65년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있네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홍삼, 그 6만 9천 원짜리 홍삼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송현숙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이제는 지친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전 무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시간이 갈수록 학원은 늘어났고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우리 부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무진이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뒤에는 지영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남편과 저는 고민 없이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냈습니다. 무진이의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2년 뒤에는 지영이의 결혼 자금도 지원했죠. 남편이 퇴직할 때쯤이었는데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혼 후에도 도움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무진이네 아이들 봐주러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고 지영이네도 필요할 때마다 달려갔죠. 손주들 학원비도 때때로 보태주고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챙기면서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남편 연금의 상당 부분이 자식들에게 갔지만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노후를 위해 더 모아둬야 했는데 자식들 얼굴만 보면 지갑이 절로 열렸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명절이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불 빨래를 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장을 보러 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죠. 소갈비는 얼마나 비싸졌는지 장보기만 해도 5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준비 과정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딸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명절 선물값이나 빼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이 각박해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자식들의 생일도 빼놓지 않고 챙겼습니다. 케이크에 덕담, 그리고 30만 원씩 용돈까지. 하지만 정작 저희 부부의 생일에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죠. 가끔 전화가 와도 항상 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영재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지영이네도 학원비 보태주실 거죠. 남편 생일에는 더 서운했습니다. 은퇴 후 첫 생일이었는데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며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의점 케이크 사진을 보내며 아빠 생신 축하해요 라는 문자만 보냈죠.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SNS를 보면 친구들과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해외여행 가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홍삼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석 아침
아들이 들고 온 홍삼을 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똑같은 세일 상품 69,000원짜리 홍삼이었죠.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지난번 홍삼을 보고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안 먹었냐며 비싼 걸 놔두기만 하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주차장 벤치에 앉아 있던 저희 부부는 딸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에서 69,000원.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서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존재였던 걸까요? 매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명절을 준비하고 밤새 음식을 하고 집안을 치우고 그 모든 것이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더는 형식적인 만남도 계산적인 선물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버린 후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제는 저희 부부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과의 단절을 선언한 그날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더니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있더군요. 둘 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진이와 지영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진이네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매일같이 찾아가 도와주었죠. 빨래며 청소며 심지어 큰아이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어 날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친정엄마라고 자주 찾아왔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달라졌죠. 제가 방문할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돌봐주는 방식이 다르다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애기 이유식은 시중에 파는 게 더 영양가 있대요. 제가 사다 줄게요.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이유식보다 시중에 파는 것이 더 좋다니. 30년 넘게 살림하며 쌓은 경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서운한 일들은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에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당일에는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 그날 동네 중국집에서 시킨 짜장면으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렸는데 요즘은 택배로 대신합니다. 그것도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검색해서 사는 물건들이죠. 한 번은 우연히 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부모님 선물 최저가라고 검색해둔 걸 발견했습니다. 와,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 대박이다. 세일해서 반값에 샀어. 자식들끼리 나누는 카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일 선물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희는 그저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더 서운했던 것은 손주들 이야기였습니다. 영재학원이니 코딩학원이니 하면서 학원비 보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작 저희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요즘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으면 버릇이 나빠진대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버릇없게 만든다니. 그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때면 더욱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은 와서 밥만 먹고 쉬다 가면서도 저희가 차려준 음식을 탓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기름진 거 좀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음식 준비를 돕지도 않았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저희를 찾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돈이 필요할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명절이라 형식적으로라도 인사를 해야 할 때, 그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SNS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는 비싼 식당에서 외식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글을 쓰면서도 저희에게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며 이야기하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지영이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특별한 저녁, 1인당 15만 원이었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희에게 전화해서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너무 빠듯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성민이가 이번에 영재원에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좀 비싸서. 무진이의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었고, 그 전달에도 매번 자식들의 전화는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홍삼 사건이 터진 거죠. 6만 9천 원짜리 홍삼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희가 자식들을 너무 과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만 했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네요.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당연해진 자식들을 보며 부모로서의 저희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칠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엔 잔치 잘 안 하시던데. 무진이의 툭 던진 한마디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심스레 준비하던 남편의 칠순 계획이 그 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초대 손님 명단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친지분들이랑 같이 축하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잔치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면 되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그렇고.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무진이의 SNS를 보면 친구들과 단체로 여행 다니고 술자리도 자주 가지는 것 같던데 결국 부모님 잔치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워서 하는 말이겠지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로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끼리 밥 먹어요.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고 아버지도 번거로워 하실 것 같은데. 자식들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부담스러워한다지요. 하지만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맞는 큰 생일인데
결국 칠순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자식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뵐게요. 아버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좀 늦게 가도 될까요? 형식적인 축하,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예전 환갑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생일 당일에 문자 한 통이 전부라니. 여보, 우리 둘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아침부터 한숨만 쉬는 남편을 보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자고. 나가면 뭐해? 어차피 저녁에 애들 온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어보니 각자 다른 이유를 대며 오늘은 못 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엄마,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면 안 될까요? 그날 밤 남편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소 금연한다던 사람이 그날따라 담배 연기를 하염없이 뿜어내더군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무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며느리와 아이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삼겹살 사왔어요. 마트에서 산 듯한 포장고기를 내밀며 한다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아버지, 성민이가 이번에 영재원을 다니게 됐는데 등록금이 좀 부담되어서요. 남편은 말없이 통장을 꺼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더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영이가 왔습니다. 역시 혼자서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 사왔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가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서 자기도 아이 학원비로 힘들다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생일 축하는 구실일 뿐 실제로는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네요. 남편의 칠순잔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다른 날에 들러 대충 밥 한 끼 먹고 가면서도 돈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밤마다 남편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너무 다 해주려고만 한 게 잘못이었나? 이제 와서 하는 후회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지영이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는 바빠서 못 온다던 아이가 친구들과는 여행을 다녀올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뒤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수면제를 먹어도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홍삼 사건이 터졌네요. 어쩌면 그건 마지막 방아쇠일 뿐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터질 대로 터진 폭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아버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자식들의 문자가 매일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따지는 듯한 말투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원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현관문 앞에 붙어 있던 공인인증서도 떼어냈고 자식들을 위해 차려뒀던 방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버린 후에는 예전처럼 웃으면서 대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고 문득문득 자식들 걱정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들었죠. 평소라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아이들 잘 먹였는지 물어보고 지영이한테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여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 살기 바빠요. 자식들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드라마도 보고 가끔은 동네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무진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한참 누르더니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마음을 열어두었는지 이제는 그들이 느껴봐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걸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여전히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선물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아빠,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케이크도 선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난 듯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럴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그제서야 그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정작 걱정하는 건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거죠. 명절이 다가오자 자식들의 연락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실 거예요? 후회하실 텐데. 자식들 얼굴도 안 보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는 저희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저희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며느리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다른 통로로 가버리더군요. 순간 가슴이 찌릿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으로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했던 저희가 이제는 저희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일상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 매여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던 걸까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식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를 생각합니다. 서운함과 미움보다는 이제 담담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네요. 간혹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다른 할머니들을 봅니다. 그럴 때면 잠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자식들과 연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죠. 결혼 40년 만에 두 번째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도 된다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도자기 공예를, 남편은 기타를 배우기로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아요. 근데 어머님처럼 결단을 내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 여사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달까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안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방이었던 공간은 이제 각각 서재와 운동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먹인다고 잔뜩 사다 놓은 이유식 용기들도 모두 정리했고, 손주들 장난감이 가득했던 거실도 깔끔하게 바뀌었죠. 여보, 이렇게 정리하니까 집이 더 넓어진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물건만 넓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공간도 넓어진 것 같았어요. 더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며 반찬을 만들고 손주들 간식거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깨십, 고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반찬을 해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저희가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놀랍게도 남편이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배우더니 이제는 제법 맛있는 김치찌개도 끓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물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렇죠.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보면 자식들 생각이 나고, TV에서 가족 광고를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매여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건강한 관계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바보 같았죠? 어느 날 남편이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너무 바보 같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으니까요.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현숙이 내가 제일 먼저 그 결단을 내리다니.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제 내면의 이야기를 쓰게 되더군요.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저희를 위해 살고 싶다는 소망까지. 우리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늦게나마 저희만의 인생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간혹 자식들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지인들을 통해 듣게 되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예전에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매일 아침 남편과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저희만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들춰보았습니다. 무진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의 사진, 지영이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춤을 추던 모습,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기만 하다 보니 받는 것이 당연해진 자식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보며 서운해하면서도 계속 주기만 했던 저희들. 문화센터에서 만난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어야 해요. 한쪽에서만 주다 보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지죠. 그동안 저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해하면서도 혹시나 자식들이 삐칠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더욱 저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저희의 서운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손주를 본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다른 아이였네요. 그래도 그 짧은 순간 동안 느낀 감정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두고 저희의 삶은 저희의 삶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요즘은 도자기 공예를 배우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흙을 다루다 보면 삶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 모양이 일그러지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형태가 잡히지 않죠. 적당한 힘과 정성으로 천천히 빚어나가야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세게, 너무 많이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두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아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죠. 하지만 받아보니 좋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 공양한다는 뿌듯함이 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저희의 실수, 주기만 하다가 지쳐버린 저희의 모습. 어쩌면 처음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요즘은 가끔 일기를 쓰면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봅니다.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구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너희들의 짐이 되어버렸나 봐. 이제야 알겠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남편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거운 표정으로 테라스에서 담배만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합니다. 자식들과의 단절이 오히려 저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식들을 위한 조연이 아닌 저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그리움과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 때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인정하면서요. 가끔은 자식들의 SNS를 몰래 들어가 봅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히 붙잡게 되고, 포기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랬네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멀어져 갔는데,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과 연을 끊은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함께 강원도로 일주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신혼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 참 늦게 사랑을 시작했네요. 산책길에서 남편이 건넨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그게 부부의 당연한 의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준비한 커피와 제가 만든 토스트로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길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하루하루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 들려줄까요? 이제는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기타 동호회 활동을, 저는 도자기 공예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취미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젊은이들처럼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예반 전시회가 열렸는데 남편이 깜짝 방문을 했더군요.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제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최고의 작가야. 남편의 우스갯소리에 다들 웃었지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성취를 이렇게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집 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 방이었던 공간은 이제 완전히 저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남편의 작은 음악실로,
다른 한쪽은 제 도자기 작업실로 꾸몄죠. 이제 보니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뻤나? 손님들이 오면 늘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 장난감이나 잡동사니로 어질러지지 않은 집안은 마치 신혼집처럼 깔끔하고 아늑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식들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TV에서 가족 드라마를 볼 때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남편의 위로가 참 따뜻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는 요즘입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과 절연했다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 부부를 부러워합니다. 어머, 요즘 두 분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신혼부부 같으시다니까요. 길을 가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인사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지죠. 저희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들께 배달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네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주기만 하다가 이제는 더 넓은 세상과 나눔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자식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가 찾은 최선의 거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둘만의 황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요즘 남편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비록 늦게 시작한 둘만의 생활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요? 매일 저녁 남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대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찾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홍삼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보다가 문득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69,000원짜리 홍삼이 저희 부부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여보, 이제는 그때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네요. 아침 식사 때 남편과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이 형식적으로 사온 홍삼을 두고 나눈 대화, 그리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 터져 나온 저희의 결단.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500일 동안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저희 부부의 관계일 것 같아요. 45년을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희가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일찍 일어나 빨래를 걷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새로 주문했어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갑니다. 예전에는 모든 대화가 자식들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저희들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자기 공예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제법 모양이 갖춰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기타 실력이 많이 늘어서 저녁이면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베란다에 앉아 남편의 기타 연주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내일은 등산 갈까요? 좋아요. 단풍이 절정이라던데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희만의 시간표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물론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도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 생일이 될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워하는 것도 서운해하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문화센터 선생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서운할 일도 없었겠지요.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저희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사활동도 저희 생활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예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받기만 하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하니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줄수록 더 행복해지네요. 남편의 말처럼 저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이 오히려 불행한 집착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가끔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젊은 부부들을 마주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부부만의 시간도 소중히 하라고. 하지만 그건 각자가 살아가며 깨달아야 할 진실이겠지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남편과 함께 달을 보며 나눈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저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으로 가슴 아리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식들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 증인이니까요. 500일 전 그 69,000원짜리 홍삼이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불행한 희생자로 살아갔을 테니까요. 여보, 내일도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볼까요? 이제 저희는 매일 이런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로운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저희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